인도네시아가 결국 6천억 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냈다고 해서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아든 결과는 KF-21 공동개발 퇴출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두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돈이 없다며 납부를 미루었고 1조 원 규모까지 깎아달라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최신 합의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최종 조정된 분담금 약 6천억 원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훨씬 냉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KF-21의 핵심 개발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완제품을 돈 주고 사는 단순 구매자에 가까운 위치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2026년 6월 26일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방위물류 담당자는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당초 계획했던 KF-21 현지 공동 생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한국 카이가 생산한 완제품 기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 문장은 사실상 공동개발국 지위의 종료를 뜻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꿈꾸던 현지 생산, 핵심 기술 이전 자국 항공산업 도약이라는 그림은 여기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돈은 냈지만 주도권은 얻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바라봤지만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도네시아가 가져가게 될 내용입니다. 한국의 최종 조정 합의 보도 흐름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확보하는 것은 CJ-5호기 한 대와 기본 데이터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역시 전투기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고장이 나면 점검하고 고쳐쓰기 위한 EMAR-5 수준의 기본 정비와 수리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6천억 원을 내고도 KF-21의 심장부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자국 엔지니어들에게 남은 것은 세계적인 전투기 공동개발국이라는 명함이 아니라 완제품 구매국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조건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을 완전히 깨면 더 큰 손실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은 돈을 내지 않아 한국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협력을 종료했다면 이미 낸 약 5천억 원은 돌려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남은 1천억 원 정도를 더 내더라도 최소한 시제기를 확보하고 국내 여론의 분노를 달래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버티다 국제중재 분쟁으로 끌려가면 다른 무기 거래에 필요한 차관 승인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고 국가 신뢰도가 흔들리고 방산 거래에서 위험 국가라는 인식까지 붙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손실을 줄이기 위한 후퇴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은 라팔에서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프랑스산 라팔 도입을 한국과의 협상 카드처럼 활용했습니다. 라팔을 사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6년 초 프랑스 다소는 라팔의 임무 컴퓨터와 AESA 레이더 핵심 코드는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역시 라팔을 62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공군용 114대와 해군용 31대를 추가로 검토하는 거대한 고객입니다. 그런 인도에게도 핵심 코드를 쉽게 넘기지 않는다면 훨씬 적은 규모로 라팔을 도입한 인도네시아가 핵심 기술을 받을 가능성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라팔에서도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고 KF-21에서도 공동 개발의 열쇠를 잃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과도한 라팔 쇼핑의 부담도 인도네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최신 보도 흐름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라팔 추가 옵션 계약을 재검토하며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싱크탱크 랩45의 크리스티안 군투르방 연구원은 라팔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비상 기금까지 끌어와야 하는 매우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루피아 가치 하락과 국방 예산 16% 삭감까지 겹치며 인도네시아의 방산 재정은 더 좁아졌습니다. 라팔을 더 사기는커녕 현재 굴리는 전투기들의 유지 비용도 부담스러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전 세계에서 온 전투기가 한 지붕 아래 미국산 F-16, 러시아산 수호이, 프랑스산 라팔, 한국산 FA-50, 영국산 호크가 함께 운용됩니다. 보기에는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무장 호환이 어렵고 정비 체계가 다르고 부품 보급도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군 전체 가동률이 40% 안팎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쉽게 말해 비행기 2대 중 1대는 제대로 뜨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핵심 기술은 지켰고 분담금은 회수했고 불확실한 공동개발 리스크는 제거했습니다. 아시아 방산 매체들도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긴 갈등을 끝내고 완제품 수출 구조로 전환한 것이 KF-21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이 아니라 완제품 구매국으로 정리되면서 KF-21은 오히려 더 명확한 수출형 전투기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유출 우려를 줄였고 협상 지연 리스크를 걷어냈고 KF-21 보라매를 본격적인 수출 상품으로 밀어붙일 명분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지난 25일 보도 흐름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호라이즌 3단계 사업에서 KF-21 20대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 2027년까지 첫 번째 양상일을 조기 인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 김종철 사장도 수출의 첫 단추로 필리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한국의 금융 지원과 국가 차관 여력을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신용도가 낮은 인도네시아 때문에 방산 금융 여력을 분산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리핀 같은 신규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위기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문제가 정리되자 이번에는 미국 쪽 부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캐노피가 핵심이었습니다. KF-21 캐노피를 공급하는 미국 방산기업 텍스타즈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가격을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본사 생산시설 투자비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요구까지 붙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KF-21 사업에는 최대 62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향후 양산 물량에 부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압박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정작 캐노피 하나 때문에 양산 일정에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업체에 계속 끌려가는 대신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캐노피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200억 원으로 전투기 캐노피를 만드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캐노피는 단순한 투명 유리가 아닙니다. 전투기 캐노피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 비행 중 새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견뎌야 합니다. 초음속 비행 때 발생하는 마찰열도 버텨야 하고 고고도에서 영하 수십 도의 혹독한 환경도 견뎌야 합니다. 조종사의 시야에는 0.1mm 수준의 굴절과 왜곡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적 레이더파가 조종석 내부로 들어와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 레이더 흡수 물질 코팅도 필요합니다. 텍스타즈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캐노피는 투명해야 하고 강해야 하고 가벼워야 하며 스텔스 성능까지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정밀 부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KF-21 전용 캐노피의 형상 설계와 핵심 설계 데이터는 한국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카이가 텍스타즈와 계약을 맺을 때부터 공동 개발 구조로 참여했기 때문에 캐노피 도면과 설계 기반은 한국 쪽에도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KF-21 저피탐 캐노피 형상 설계 기술은 카이 연구진의 공로로 IR-52 장형 실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설계보다 소재와 코팅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의외로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면서도 투명해야 하고 햇빛 반사를 줄이고 다층 방막 나노 코팅을 구현해야 하는 기술은 스마트폰과 TV,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영역입니다. 한국은 수천만 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며 정밀 유리 방막 코팅 미세 공정 장비의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미국의 전통 방산 하청 업체들이 수십 년 된 설비와 숙련공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면 한국은 최신 스마트 팩토리와 디스플레이 공정 능력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이라는 비용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산업 기반을 군수 분야로 전환하는 전략적 투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은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을 주재하나 독자 개발에 나섰던 ESA 레이더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KF-21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고 해외 무인기와 방산장비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번 캐노피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업체의 가격 인상과 공급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KF-21의 핵심 부품 자립도를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투명 스텔스 캐노피를 안정적으로 양산한다면 KF-21은 더 이상 외부 업체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6천억 원을 내고도 KF-21 공동 개발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을 지키면서 분담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필리핀은 KF-21 20대 도입을 검토하며 새로운 수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업체의 캐노피 가격 3배 인상 요구는 또 다른 위기였지만 한국은 200억 원 국산화 카드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지금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더 이상 남의 기술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돈을 냈다고 기술을 가져가는 시대도 끝났고 부품 하나로 한국을 흔드는 시대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더 단단한 자립의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입니다.